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늘 뭐 주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한반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금년 10월 달에 서둘러 가지고 원래는 이제 내년까지 방위비 분담금이 유지가 되다 2026 내년 후년부터 이제 새로 적용을 해야 되니까 협상을 해도 내년에 해도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가 혹시 되면은 지난번처럼 5배, 지금은 또 9배로 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빨리 합의해가지고 바이든 행정부랑 타결을 해서 하게 되면 트럼프가 만약에 집권하더라도 유지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기대를 가지고 협상을 해서 미국은 미국대로 이제 최대한대로 이제 한국의 우려를 이용해서 방위 분담금을 높이려고 했고 윤석열 정부도 이걸 이제 계속 협상을 해서 마침 이제 금년 10월 28일인가 뭐 20 며칠 날 이제 타결을 했습니다. 타결해서 소비자 물가지를 반영해서 분담금 인상하기로 했고 내년도까지는 이제 8.3%, 그 이후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는 됐다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이게 행정협정이잖아요. 방위분담금 협정은 정부 간의 협정이기 때문에 미 의회의 비준을 통과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엎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한국과 미국이 대등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못 엎지만 워낙 힘의 격차가 크다 보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파기해버리면 이걸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회가 견제할 수단도 없고 행정부 권한으로 바로 파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인데 지금 뭐냐면 지금 후보 시절에 한 얘기가 한국은 머니머신이다. 그래서 매년 방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를 지불해야 된다. 이 100억 달러니까 계산해보니까 14억, 정확하게는 뭐 13억 뭐 8천 뭐 13조 얼마 되는 14조쯤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의 9배 반 정도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2021년도에 자기가 다 해서 한국 정부가 다 내놓기로 했는데 원래 5배 올려주기로 했는데 바이든이 등장하더니 이걸 다 깨버리고 1점 몇 프로밖에 못 올렸다. 13%밖에 못 올렸다. 이렇게 이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군사연습과 전략 핵자산의 반입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른바 6.12 공동성명이 발표됐는데 여기서는 이제 4개 항이 있었죠. 근데 뭐 그 쭉 있는데 결과적으로 뭐 얘기한다면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하고 그렇게 되면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평화체제, 그 다음에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공식 성명에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구두 합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두 합의하는 내용이 바로 북한이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지하면 한국과 미국은 대규모 군사 연습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이른바 쌍중단이라고 하죠. 원래 이제 중국 표현으로 쌍잠정인데 이 정자가 오해 소지가 있어서 그냥 쌍중단이라고 쓰겠습니다. 쌍중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작년 4월 달에 있었던 중러 정상 공동성명에서 이 쌍중단이 빠져버리고 쌍계병행, 그 다음에 뭐 평화적인 뭐 대화와 뭐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이런 걸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더 이상 중국과 러시아 생각해도 쌍중단은 불가능하겠구나라고 판단한 겁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루어진 이제 부분을 보면 한미 연합연습인 프리덤 쉴드가 이제 보통 2월 말에서 3월까지 하는 이것이 이제 그 재개가 됐고 8월 달에 하는 을지 프리덤 쉴드, 둘 다 프리덤 쉴드라는 이름으로 재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 정부 들어 대규모 한미 군사연습이 재개되자 북한도 당초 쌍중단에 약속했던 핵실험장을 복귀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ICBM 시험을 했는데 바로 이제 얼마 전에 10월 31일인가요? 30일인가 해서 화성 19형의 시험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 달에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핵탄도 미사일 켄터키함이 한반도에 42년 만에 기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기항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이게 이제 우리 핵추진 잠수함하고 다른 겁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일반 잠수함인데 연료를 핵을 쓴다는 거고 이거는 그게 아니라 핵 탄도미사일을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제 북한이 위협을 느끼는 부분인데 이것이 작년 금년에 이제 한국에 정례적인 기항을 했습니다. 북한이 여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7월 달에 한미일 안보협력 네트워크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합의각서가 있었고, 여기서 처음으로 금년 6월 달에 한미일 전력 간의 다영역 군사훈련을 첫 번째로 실시했습니다. 이름이 프리덤 엣지입니다. 프리덤 엣지라는 훈련을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작년 11월, 금년 9월 달에 한 유엔사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해서 처음으로 작년 8월서부터 한미 아까 말씀드린 을지 프리덤 쉴드 훈련에 유엔 회원국이 참가했습니다. 처음에 12나라인가 참여했고요. 금년에도 금년 3월인가도 했는데 여기에는 9나라인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원래 있었던 한미 연합훈련이 연합연습이죠. 연합연습이 원래 한미 간에 이루어지던 것이 여기에 이제 한미일 형태로 이루어지고 지금은 이제 유엔사 회원국들이 하나 둘씩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국적 훈련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규모 다국적 연합훈련의 경우 만약에 트럼프와 김정은의 직접 대화로 새로운 북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일부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것이 중단될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한미 연합 연습 같은 경우는 아마 중단되지 않겠나 싶고, 특히 이제 핵탄도 미사일 잠수함 같은 경우도 기항은 아마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미국의 전반적인 전략이 대중 견제 차원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또 유엔사의 실질화 강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건 뭐 제 전망이지만 좀 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맹 관련돼서 지금 이제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재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카드로 방위 분담 인상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미 국방수권법이 있습니다. 이건 기한이 1년 단위로 체결되는데 이 법에 따르면은 주한미군이 22,000명까지 현재 28,500명이 있는데 22,000명까지는 행정부 권한으로 줄일 수가 있지만 만약에 그 이하로 줄이려고 할 때는 반드시 미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국방수권법 내용입니다. 다만 이제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트리플 크라운에서 이 상하 양원이 공화당에 장악하기 때문에 국방수권법이 개정될 수가 있죠. 그런 조 내용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방위 전략에 따라서 해외 미군이 바뀌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미국의 고민이 중국을 포위하려다 보니까 한국과 일본에는 미군이 과잉 배치되어 있고 반면에 동남아에는 미군이 병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외 미군을 본토에서 빼내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이 주한미군 가운데에서 지금 얘기했던 일개 여단 명령. 그래서 이제 특히 그 6,500명 정도를 빼내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필리핀에 5개 군사기지를 추가하기로 했고 현재 4개가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4개 군사기지가 증설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아마도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은 발표된 4개 미군 기지 가운데에서 3개는 다 대만 쪽으로 향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팔라완 쪽에 있는 것은 지금 중국하고 필리핀 간에 분쟁이 되고 있는 이른바 스프레틀리 군도와 관련된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스프레틀리 군도 쪽에 지원하기 위해서 하나 배치되고 3군데는 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는 해군 기지고 하나는 공군 기지고 하나는 육군 기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대만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군이 필리핀 북부에 증강 배치하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일부 조정은 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그러나 이제 22,000명 이하로 감축된 것은 지금까지는 이제 그 민주당이 거기까지 상한선을 걷는데 향후 2년간은 공화당이 상하 양원 다수당이 될 것이기 때문에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더 이하로 감축될 수 있고 그 카드로 방위 분담을 압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권 전환과 관련돼서는 미국이 북미 관계 개선이나 주한미군의 동남아의 재배치와 관련돼서 현재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3단계 조건에 기반한 전자권 전환 계획이 있는데 현재 1, 2단계는 끝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1단계 끝났고 1단계 준비한 것을 이제 윤석열 정부 첫 해 2단계까지 평가가 끝났습니다. 한 3단계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지 않아서 중단된 상태인데 여러 가지 이제 정세 변화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데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3단계 부분은 이제 미국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미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어느 정도 손을 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 주한미군도 대폭 감축하고 또 전작권도 이제 한 칸 넘겨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그 중국 견제 쪽, 동남아나 이쪽으로 이제 병력을 재배치하려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세 번째는 아시아파 나토 추진 의혹입니다. 현재 비건 국무장관, 이게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 때 있었던 국무부 장관이죠. 그리고 이제 이 북미 협상을 주도했던 사람인데, 쿼드는 이미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때 만들어진 것이고, 이 사람이 이미 쿼드를 기초로 해서 아시아파 나토를 설립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때 얘기입니다. 이때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미 이제 나토 파트너국으로 아시아 태평양 국가 가운데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가입하고 있고, 작년과 금년에 나토 정상회의에 파트너국 대표로서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제 나토 사무총장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이나 북한 외무성이나 외교부 성명을 보면은 나토가 동아시아로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작년입니다. 작년 12월 10일 날 지금 이제 폐안이 됐습니다. 미 하원 마이클 롤러 의원이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조약기구에 관한 TF 설치 법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아시아판 나토 법안을 제출했는데 결국 이제 폐안이 됐습니다. 유엔사 그러니까 공화당 쪽이니까 역시 이제 약간 그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엔사 회원국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금년 8월 달에 독일이 유엔사 회원국으로 추가 확대됐습니다. 그 외에 덴마크, 그 다음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일본이 들어오느냐 마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TSCF가 만들어져서 한미일 3자 안보 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느슨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협력각서를 체결했고 금년 7월 달에 첫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다영역 작전 훈련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10월 1일 날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아시아판 나토 구상이라고 하는 것을 일본 이제 자민당 총재에 당선되고 나서 포린 어페이스에 기고문을 내놨는데, 그리고 이제 취임한 이후이기 때문에 9월 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미국의 핵무기, 그러니까 그 일본의 비핵 3원칙을 개정해서 미국 핵무기를 일본에 반입해서 미일 간에 나토식 핵 공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방적으로 미국이 일본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 주둔군 지원협정을 일본 자위대도 미국 영토에 주둔할 수 있도록 상호 호혜선을 갖도록 개정이 된다. 이 세 가지가 이제 포린 어페이스의 이시바 총리가 기고한 주장의 내용입니다. 이런 주장들 전반적으로 보면은 조금씩 형태와 내용은 다르지만 동아시아의 다자안보기구에 대한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도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해리스 같은 경우는 일단 그런 가능성 없다라고 부인했는데, 그쪽 컷 캠벨 국무장관이 트럼프의 경우는 쿼드나 TSCF를 활용한 집단 방위체제 추진도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미국 국제문제연구소의 마이클 그린 석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지금은 미국이 추진 의도가 없을 수 있지만 지정학적 상황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말하지 마라라고 포린 펄리스라는 게 기고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9월 달에.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은 유엔사가 이제 저는 이제 가장 유력하다고 봅니다. 유엔사가 이른바 현재 이 격자형 안보 구조라고 그래가지고 한미일, 그다음에 미일, 필리핀, 그다음에 쿼드, 오커스 등등 해서 여러 소다자 기구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전체를 예를 들면 나토 같은 경우도 나토가 만들어지면 이 전체를 대표하는 합동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 조직이 운영되려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소다자기구 체제라고 하는 이른바 격자형 안보 구조의 약점은 뭐냐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전체를 아우르는 연합훈련을 할 수 있는 그 틀이 없다는 거죠. 그 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유력한 것이 유엔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유엔사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라고 하는 남한이라고 하는 훈련장도 있고, 또 명분상으로 이게 어쨌든 1950년 6월 달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여러 논란은 있지만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른 합법적인 조직으로 이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국에 관심 있는 것은 자위대를 유엔사 일원으로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죠. 왜냐하면 우리 G7 국가 가운데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태리, 호주, 일본 가운데에서 6나라가 다 들어와 있는데 이번에 독일이 들어옴으로써 독일은 또 별개지만 저게 호주가 아니라 독일이 잘못 썼네. 어쨌든 G7 국가 가운데에서 일본은 빼고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 간에 일본이 들어오게 하고 싶은. 근데 문제는 들어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한반도 분쟁이 날 경우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거죠.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좀 일본이 지금 중국은 그 정전협정 그리고 조중우호협력 조약에 따라서 한반도 분쟁 시에 개입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정. 그 다음에 미국도 정전협정과 한미 상호방위조약에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러시아와 일본은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권한도 없거든요. 법적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은 사실은 자기네가 먼저 주장은 못하지만 미국을 앞세워서 유엔사에 좀 참여하려고 하는 이런 의사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